그늘이 길어지면 이야기는 더 선명해져요. 야담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밤중 달빛이 강 위에 흘러내렸다. 구름 사이로 스며든 은빛 광채가 물결 위에서 부서져 흩어질 때마다 강 안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지나가던 나그네 김서방은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인가 싶었던 것이 점차 선명해지더니 여인의 흐느낌임을 알 수 있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가늘고 끊어질 듯한 울음이었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움켜쥐는 처절함이 있었다. 김서방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말이 불안해하며 발굽질을 하자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다음 날 새벽 주막에서 술 한 잔 걸치던 김서방은 어젯밤 일을 주막 주인에게 털어놓았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 소리를 들으셨군요. 그건 연희 아기씨의 원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이 강에 수장된 박씨 가문이 아기씨 연희의 원혼이라 했다. 10여 년 전 일이었지만 그 사연을 아는 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였다. 아이들은 강을 피해 다녔고 젊은 사내들이 홀린 듯 빠져 죽는다는 소문이 마을을 뒤덮었다. 주막 주인은 술잔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연희 아기씨는 박씨 가문의 적통딸로 정실 부인이 낳은 귀한 몸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첩을 들이면서부터 집안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첩이라는 게 보통 여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소리 뒤엔 실제로 일어난 비극에 피맺힌 사연이 숨어 있었다. 연희는 박씨 가문의 적통딸로 정실 부인이 낳은 귀한 몸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워 마을의 자랑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차가운 강물에 수장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첩과 그 자식들의 음모로 억울한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그 한이 얼마나 깊었던지 죽은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강가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강을 연희강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연희의 아버지 박만석은 본래 근엄한 양반이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넓은 토지와 집안의 명예를 지키며 마을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연희를 무척 사랑했고 좋은 혼처를 찾아 시집 보내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변화가 찾아왔다. 연희가 2살이 되던 해에 박만석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 윤씨를 첩으로 들였다. 윤씨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탓에 세상 물정에 밝고 수완이 뛰어났다. 처음에는 정실 부인을 공경하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듯 했으나 아들 춘호와 딸 춘향을 낳은 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실 부인은 본래부터 병약했다. 연희를 낳은 후 몸이 더욱 약해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다. 목소리도 작고 성격도 온순하여 점점 기세등등해지는 첩 윤씨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윤씨는 아들 춘호와 딸 춘향을 앞세워 집안 살림을 서서히 장악해 나갔다. 하인들의 월급을 주고 손님 접대를 하며 심지어 집안의 재정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정실 부인은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지만 남편이 윤씨를 총애하는 것을 알기에 감히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 특히 춘호는 서자였으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점점 제 집안의 주인인 듯 행세했다. 본래 서자는 집안의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재산 상속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법도였으나 박만석은 아들이 귀여워 이런 원칙을 무시하곤 했다. 춘우를 서당에 보내어 글 공부를 시키고 좋은 옷을 해 입히며 마을 어른들 앞에서 자랑하기까지 했다. 연희는 가문의 적통임에도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어머니인 정실 부인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그녀 역시 집안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하인들조차 윤 씨와 그 자식들을 더 높이 받들었고 연희에게는 예전만큼 정중하지 않았다. 정실 부인은 딸을 지키려 했으나 병든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윤 씨는 교활한 여인으로 겉으로는 연희에게 다정하게 굴면서도 속으로는 그녀를 제거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아가씨,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연희의 험담을 퍼뜨리곤 했다. 아버지 박만석은 이런 집안의 갈등을 알면서도 젊고 아름다운 첩의 치마폭에 빠져 외면했다. 윤 씨는 밤마다 남편의 귀에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영감님, 춘호가 얼마나 영특한지 아세요? 이 아이야말로 영감님의 대를 이을 자식입니다. 이런 말에 박만석은 점점 현혹되어 갔다. 첨 윤 씨의 딸 춘향은 18살의 묘령으로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독한 성격이 숨어 있었다. 춘향은 몰래 강도인을 연모하고 있었다. 강도인은 마을 인근에 사는 가난한 선비였다. 집안은 몰락했지만 학문의 뜻이 있고 인품이 고든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짓는 재주가 있어 마을의 젊은 여인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다. 박만석은 도윤의 재주를 알아보고 춘호의 글 공부를 가르치도록 했다. 도윤은 생계를 위해 이 일을 맡았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희와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희는 도윤의 학식에 감탄했고 도윤은 연희의 총명함에 마음을 빼앗겼다. 둘이 나누는 시와 글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를 향한 마음도 함께 자라났다. 도윤의 눈길은 언제나 연희에게만 향했다. 춘향이 아무리 예쁘게 차려입고 그 앞에서 시를 읊어도 도윤은 예의상 듣는 척할 뿐이었다. 춘향은 이런 도윤의 태도에 질투로 밤마다 이를 갈았다. 어느 날 춘향은 연희와 도윤이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 둘의 눈빛에서 사랑을 확인한 춘향은 질투의 불길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 윤 씨에게 하소연했다. 어머니,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강도윤이 연희 언니만 바라봅니다. 윤 씨는 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곧 계책을 꾸몄다. 사실 윤 씨도 연희의 존재가 늘 거슬렸다. 연희가 있는 한 춘호가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춘향아, 울지 마라. 어머니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마. 어떤 방법이요, 어머니? 이 기회에 아기 씨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야 내 오라비가 집안을 차지하고 너도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춘호 역시 어머니와 누이의 뜻에 동조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연희를 질투해왔다. 자신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연희가 적통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 늘 못마땅했다. 가산을 노려 연희를 모함하기로 뜻을 모았다. 누나를 제거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서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질투와 탐욕이 얽혀 연희를 향한 덫이 서서히 드리워졌다. 윤 씨 일가는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연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연희와 도윤은 서로 마음을 나누었으나 신분의 차이와 집안의 반대로 혼인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도윤은 가난한 선비였고 연희는 양반가의 아기씨였다. 더욱이 박만석은 딸을 더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런 현실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졌다. 때로는 정원에서, 때로는 사랑채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춘향의 눈에는 이런 만남조차 못마땅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일일이 보고했고 윤 씨는 이를 이용해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세월은 무정했다. 연희가 20살이 되던 해가을, 아버지 박만석은 갑자기 병을 얻어 누웠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한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약을 지어 먹여도 차도가 없었다. 박만석은 죽음을 직감했다. 평소 건강했던 자신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제서야 그동안 자신이 집안을 얼마나 잘못 이끌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정실 부인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소. 당신과 연희에게 미안하오. 정실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영감님, 무슨 말씀을. 내가 첩을 두어 집안을 어지럽혔소. 하지만 집안의 재산과 재산은 법도대로 본처의 소생에게 물려야 하오. 연희가 우리 집안의 정통 후계자여. 박만석은 이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히 했다. 마을의 어른들도 증인으로 불러 유언을 전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은 정실 부인과 연희에게 물려주오. 첩의 자식들에게는 약간의 생활비만 주면 좋카오. 그러나 그가 눈을 감자 첩 윤 씨는 곧 권세를 쥐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윤 씨는 교묘하게 집안의 실권을 장악했다. 하인들의 급료를 주고 조문객들을 맡고 장례 비용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주인 행세를 했다. 정실 부인은 울며 한거했으나 병약한 몸으로는 맞설 힘이 없었다. 게다가 상중이라는 이유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아가씨, 영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집안의 재산은 정실 부인과 제가 이어받는다고.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영감님께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면 문서로 남겨두셨을 텐데 그런 것이 어디 있나요? 윤 씨는 뻔뻔하게 잡아떼었다. 그녀는 이미 박만석의 유언을 들은 증인들에게 돈을 주거나 협박을 해서 입을 막아둔 상태였다. 연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함께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자신의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다. 춘호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집안의 재산 목록을 뒤지며 제 것인 양 행동했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다라며 큰 소리를 쳤다. 하인들도 이미 윤 씨 편에 서 있어 춘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어른들은 박만석의 유언을 분명히 들었지만 윤 씨의 교묘한 술수와 뇌물에 넘어가 침묵했다. 몇몇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미 윤 씨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기에는 생활이 어려웠다. 연희는 하루하루 더욱 궁지에 몰려갔다. 정실 부인의 병세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더욱 악화되어 갔다. 집안은 완전히 첩의 소나기에 넘어간 것이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강도윤과의 만남이었다. 도윤은 연희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위로했다.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요. 하지만 가난한 선비인 그로서는 연희를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할 뿐이었다. 윤 씨는 연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집에서 쫓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연희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돌아와서 정당한 상속자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연희를 영원히 입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느 봄날 밤 윤 씨는 춘향과 춘호를 불러 마지막 계획을 의논했다. 연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그 아가씨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
정절을 잃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다. 춘향은 어머니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어머니,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이미 연희와 강도윤이 자주 만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니? 여기에 살을 붙이면 된다. 윤 씨는 먼저 마을의 입 가벼운 부녀자들을 매수했다. 그들에게 돈을 주며 연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다. 박시댁 아가씨가 밤마다 선비와 만난다더라. 그것도 강가에서 은밀하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미혼인 처녀가 어떻게 그런 일을.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해갔다. 윤 씨는 춘향을 시켜 거짓 증언을 준비시켰다. 춘향아, 너는 직접 연희가 강도윤과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로 그들이 만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다만 그 만남의 성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뿐이다. 춘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강도인을 향한 질투심과 어머니의 압박에 결국 굴복했다. 그 소문은 결국 관아에까지 번졌다. 사또 이연은 보수적인 관리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연희의 사건을 접하자 크게 분노했다. 감히 양반가의 처녀가 정절을 어기다니. 이런 일을 방치하면 온 고을의 풍속이 어떻게 되겠는가. 사또는 체면과 풍습을 이유로 연희의 결백을 따져 묻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질서의 유지였다. 게다가 윤 씨는 이미 사또에게 상당한 뇌물을 바친 상태였다. 정절을 잃은 여인은 가문의 수치이니 마땅히 수장해야 하리라. 연희는 갑작스럽게 관아로 끌려갔다.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듣고 경악했다. 사또님, 저는 결백합니다. 강도윤과는 그저 학문을 논하고 시를 나눴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의 여러 증인들이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가 밤마다 강가로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강도윤과 만나 수상한 일을 했습니다. 춘향아,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아무도 연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발악한다고 여겼다. 정실 부인은 관아에 와서 땅을 치며 울었다. 사또님, 제 딸은 결백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윤 씨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드디어 모든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다. 강도인은 연희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사또에게 탄원서를 올리고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가난한 선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아가씨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도윤의 절규도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사또는 이미 윤 씨에게 뇌물을 받은 터였고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연희의 운명은 강물에 던져지기로 결정된 것이다. 형 집행일이 정해졌다. 연희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연희는 하얀 소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는 의지로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가문의 부정을 씻어낸다는 명분으로 이 잔혹한 의식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편함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연희의 결백을 믿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서 말할 용기는 없었다. 연희는 떨리는 눈빛으로
사람들 사이를 훑으며 강도인을 찾았다. 그는 사람들 틈에 숨어 주먹을 움켜쥔 채 울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연희를 구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도윤아.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도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막았다. 진정하게. 자네가 나서봐야 소용없어. 이미 관에서 정해진 일이야. 사또 이연은 높은 곳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문의 정절을 어긴 죄인을 처벌하여 우리 고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늘이 증인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절규는 물결에 삼켜졌다. 아래리들이 연희를 강 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 차가운 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연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물의 무게가 그녀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강도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눈앞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하늘이시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저를 대신 데려가십시오. 정실 부인은 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다가 깨어난 후에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딸을 잃은 슬픔과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윤 씨는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었다. 춘향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다. 연희가 죽던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번개와 천둥이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바람이 무섭게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연희의 원혼이 하늘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며칠 후 정실 부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임종 직전 흐릿한 의식 속에서 연희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연희야,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실 부인의 죽음으로 윤 씨는 완전히 박씨 가문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연희의 방을 창고로 만들어버리고 연희가 쓰던 물건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마치 연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연희가 죽던 날 밤부터 강가에서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처절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다. 강도인은 매일 밤 그 강가에 나가 연희의 혼을 달래려 했다. 연희야, 내가 너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연희가 죽은 지 석 달이 지난 여름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춘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가를 지나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다른 길로 돌아갔겠지만 술에 취한 그는 별 생각 없이 강변길을 택했다. 연희 누나가 뭐 그리 무서울 게 있다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춘호는 중얼거리며 비틀거려 걸었다. 그때 갑자기 물안개가 피어오르면서 강 위에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연희였다.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물 위에 서 있었다. 동생아.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애절하고 처연했다. 연희? 너는 죽었잖아. 춘우는 술이 확 깨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연희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동생아,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였니? 나는 너를 동생이라고 참 아꼈는데. 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춘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연희가 손을 내밀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강 쪽으로 끌어당겼다.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나 혼자는 너무 외롭구나. 아니야. 살려줘. 춘우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강에서 춘우의 시체를 건져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윤 씨는 아들의 죽음에 오열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연희 아가씨가 데려간 게 틀림없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대가를 받는 거야. 두 번째 사건은 한 달 후에 벌어졌다. 윤 씨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연희가 꿈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어머님. 연희는 윤 씨를 그렇게 불렀다. 윤 씨가 정실 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연희구나. 네, 어머님.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연희의 모습은 죽기 전과 똑같았다.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함이 있었다. 연희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윤 씨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하지만 연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요, 어머님. 춘우도 가고,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안 돼.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윤 씨는 꿈에서 깨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연희가 그녀의 손을 잡자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따라오세요, 어머님. 윤 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강가로 향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희의 힘은 거부할 수 없었다. 연희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용서요? 어머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나요?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강가에 도착하자 연희는 윤 씨를 물속으로 안내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에요, 어머님. 다음 날 아침 윤 씨의 시체가 강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 씨의 얼굴에는 춘우와 같은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춘향은 어머니와 오빠를 연달아 잃고 거의 미쳐버렸다. 그녀는 밤마다 연희의 환영에 시달렸다. 언니, 언니가 나를 부른다. 춘향은 하루 종일 혼잣말을 하며 방 안을 맴돌았다. 그녀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춘향은 정말로 연희를 보았다. 연희는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주위에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춘향아, 이제 내 차례야. 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에게 시켜서 한 일이에요. 용서? 너는 강도인을 사랑한다면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연희의 얼굴이 점점 무서워졌다. 춘향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제 강도인은 평생 나만을 그리워하며 살 거야. 너는 그를 영원히 가질 수 없어. 춘향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다. 연희의 말이 맞았다. 강도인은 연희가 죽은 후 술로 세월을 보내며 그녀의 무덤 앞에서만 울고 있었다. 결국 춘향은 연희의 환영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유서에 이렇게 적었다. 저는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의 질투와 욕심으로 인해 결백한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또 이연 또한 연희의 원혼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연희 사건 이후 계속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연희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사또님, 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군요. 나는 법에 따라 한 일이다. 법이요? 뇌물을 받고 내린 판결이 법인가요? 이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연희는 그를 괴롭혔다. 그는 급작스런 병을 얻어 고통스럽게 죽었다. 임종 직전 그는 연희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연희의 원한 때문이라며 두려워했다. 연희를 모함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자 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우리도 죽는 건 아닐까? 연희 아가씨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침묵했으니 마을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강가에 가기를 꺼려했고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연희의 원혼에 의한 죽음이 계속되자 관아에서는 무당 매월을 불러 굿을 벌이기로 했다. 매월은 이 고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었다. 굿은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북소리와 방울소리, 무당의 절규가 강가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연희의 혼을 달래려 했다. 매월은 굿판 한복판에서 춤을 추며 신령에게 간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몸이 경직되더니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연희가 매월의 몸에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박연이다. 사람들은 소름 끼쳐 했다. 매월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연희의 것이었다. 나는 억울하다. 결백한 몸으로 죽었건만 아무도 나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다. 매월의 몸을 빌린 연희는 계속 말했다. 나를 모함한 자들은 이미 응보를 받았다. 하지만 나의 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마을의 원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내 한이 풀리겠느냐? 내 무덤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내 결백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나를 모함한 자들의 죄를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매월은 그 말을 마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깨어난 후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아가씨의 한은 땅과 하늘이 풀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외침에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과 비겁함이 한 무고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월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아가씨의 억울함을 달래준다면 언젠가는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위한 사당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강가의 높은 언덕에 작은 사당을 지었고 그곳에 연희의 위패를 모셨다. 위패에는 이렇게 적었다. 정열녀 박연희 지위 마이너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결백한 여인. 또한 연희의 결백함과 윤씨 일가의 모함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여 사당에 보관했다. 이는 후세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매년 연희가 죽은 날에는 마을 전체가 나서서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며 연희의 명복을 빌고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했다. 강도인은 연희의 사당 옆에 작은 초막을 짓고 살면서 평생 그녀의 혼을 달래며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당에 인사를 드리고 연희가 좋아했던 시를 읊어주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다가 늙어 죽었는데 임종 직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연희를 구하지 못한 죄인이요. 죽어서라도 그 아가씨께 용서를 구하겠소. 도윤이 죽은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연희의 울음소리가 조금 잠잠해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연희가 도윤의 진심을 받아들여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지금도 달빛 어린 밤이면 강물 위에 흰 소복 차림의 여인이 서성인다고 전해진다. 그 울음을 들은 자는 반드시 불운을 맞는다는 소문도 여전히 돌고 있다.
특히 부정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나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 앞에는 연희가 나타나 경고를 한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무당매월은 연희의 혼을 완전히 달래지는 못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 연희를 위해 기도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연희 아가씨는 단순히 죽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연희의 전설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사당은 여러 차례 보수되었고 제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이 연희의 사당에 와서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그들은 연희야말로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연희의 이야기는 후대의 책으로도 기록되었고 판소리로도 불려졌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고한 생명의 소중함과 진실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권력과 돈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깨달았다. 지금도 그 강을 지나는 사람들은 연희의 사당에 들러 잠시 묵념을 올린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 연희의 한은 개인의 원한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한 항거가 된 것이다. 그리고 매년 보름밤 달빛이 강물에 흘러내릴 때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애절한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그것은 연희가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